자리에 서 계신 분을 자리를 찾아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글로벌 브랜드 스페셜리스트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을 맡은 산업정책연구원의 하수경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 산업, 지역, 국가의 다양한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발표는 아주 힘겹게 시간을 내주신 최광식 국가체육관광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제가 이제 디자인,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이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브랜드를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저희 한류코드 전통과 현대의 세부적 조화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케줄 장관님께 인사 말씀드리고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교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오늘은 좋은 모임에 서로 나서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류로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라는 말씀인데 한류로드는 말이 좀 생소한데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실크로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실크로드라는 장안에서 로마까지 비단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비단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얀 마식 종이, 그 다음에 이슬람 문명, 기독교 문명, 불교 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우리 이 길을 통해서 스텔로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천산남도를 통해서 서양 문명하고 서양 문명, 또 중국의 문화, 한문화를, 또 실크로드는 해양도 있습니다. 해양도 통해서 또 페르시아 문명, 외국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기 실크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조뿐이 아니라 제조 생산뿐이 아니라 공산뿐이 아니라 문화가 하나의 제품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각광받는 것은 아마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백제 때 왕이 나시기가 일본에 간 적이 있고 또 조선 후신사가 일본에 간 적은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미국, 중남미까지 한국 문화를 많은 세계인들이 즐기고 상품으로, 문화 상품으로 애호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저는 부러운 일이 중에 실크로드라면 나가는 길이 한류로드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길은 시작은 드라마에서 또는 K-팝을 통해서 열린 길이지만 한국 문화 전반적인 길이 이 길을 통해서 나가도록, 또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 또 외국의 문화가 또 쌍방향 길, 비단길도 마찬가지로 동서의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한류로드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외국으로, 또 외국에 있는 다양한 문화가 한국으로, 그런 의미로 제가 한류로드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실크로드는 육지의 길도 있지만 바다의 길도 있고, 요즘은 이제 하늘의 길도 열렸습니다. 한류로드가 나가는 길은 육지나 바다도 통하지만 하늘길이 열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제 런던이 K-팝에 미쳐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기사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르몽드 피바로지
춤과 노래로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특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또는 주간지가 아니라 옐로우 페이퍼가 아니라 런던이나 또는 그 파리에서 나오는 이런 신문들은 대체로 지식인들이 보는 신문. 여기에서도 일단 이러한 K-팝에 대해서 한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할 의미가 있다. 물론 10대 내지는 20대 초반에 주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또 매년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이 만든 문화 일단 세계인들에게도 매우 많고 또 즐기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한류라는 게 과연 뭔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99년 국경에서 나오는 청년고라는 작가가 5호로에 제일 먼저 제가 그때 경대학 교환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97년에 이제 그 사랑이 보이더라는 작품이 처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억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98년에 또 이것이 재방송되고 99년에 3방이 됐습니다. 3방까지 본 사람이 10억 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두 번 본 사람들이 세 번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인구 13억 중에 아마 반 정도가 봤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자 99년 청년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게 한류라는 뜻입니다. 코리안 웨이브.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03년에 NHK에서 겨울 연가가 겨울 소나타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때 그 시청률은 한 25%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을 재인식하는, 한국을 그전까지만 해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한국 사람을 조선인이라고 부르고 한반도를 조선한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국구, 강국그지, 강국문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국 사람을 보더라도 과거에 일제 식민지에서 마치 조선 총독부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한 단계 아래로 쳐다보는 한국을 하나의 대등한 입장으로, 객관적 입장으로 보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의 40대, 50대 중년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 특히 겨울소나타에 관심을 갖고 저희 한류가 중국에서 시작하는 한류가 일본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류가 중국, 일본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또는 중동지방까지 나아가게 되는 계기는 대장금입니다. 이 대장금은 특히 한복을 입고 나오고 한국 음식을 주제로 하고 한국 한옥 홍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독특한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일본 두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한류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심지어 이란에서는 대장금이 시청률이 85%.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몽이 들어갔는데 86%. 엄청난 효과를. 그런데 이 97년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 한국의 드라마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제 강타를 했다고 할 수 있고 터키까지 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시아고 유럽에는 진출을 못했어요. 유럽에 진출한 유일한 나라는 헝가리 하나였습니다. 헝가리는 아시다시피 마자르죠. 브라랄타입니다. 헝가리에만 지상파에 방영이 됐고 유럽에는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K-팝이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인기도 있었으나 유럽에는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K-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드라마가 진출하지 못한 유럽을 K-팝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파리 공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011년 6월 10일 공연이 있었고, 이것이 프레스몽 프랑스 사람들이 하고 해서 2차 공연까지 하고, 이어서 일본에서 한 15만 명이 또 K-pop 공연을 보고, 이거는 뉴욕, 호주까지 하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할 정도로 K-pop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각광을 받아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드라마가 아시아에 국한됐다면 이제 다른 유럽이나 중남미까지 나가게 되는 계기도 있지만, 이 드라마는 되게 일본의 경우는 40, 50대 중년 여성이었다면 10대, 20대가 한국 문화를 즐기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주몽이나 이런 사극이 이제 나가면서 남성들이 또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0, 50대 중년 여성에 시작한 한류에 대한 남성 또는 20대 젊은 층까지 파고들었다. 그래서 드라마 중심의 한류를 우리는 한류 1.0이라고 부르고, K-pop 이후에 그것을 2.0, 한류 2.0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달에 제가 모스크바에 체육 장관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오늘 미술관에 이제 들렀는데, 그 앞에 한국의 문화관광부 장관이 온다는 얘기 듣고 모스크바의 젊은이들 한 500명이 모여서 프레스몽을,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샤이니를 보내주세요, 소녀시대를 보내주세요, 빅뱅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귀여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의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와 춤을 하는 겁니다. 30개 팀. 다 보고 가는데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미술관에 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1시간여 동안 미술관에 보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그래서 그날 한 3-4시간.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국의 문화부 장관이 오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룹을 보내달라고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죠. 재밌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모스크바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스크바 젊은이들과 제가 한국말로 대화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자막 처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도 옛날에 외국 영화 보다 보면 저거 자막 없이 그냥 봤으면 좋겠다. 또 팝송을 부르다가 그 팝송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고. 결국은 한국말에 대해서 관심이 여기 온 젊은이들의 경우 대부분 최소한 1년 이상은 한국말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은 3-4년 했고, 최소한 1년. 그러니까 그 뜻이, 자기 부르는 노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말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한국문화 전반적인 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프랑스 문화관에 가서 프랑스 영화를 보면 많이 그걸 동경하고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K-팝이나 드라마가 결국 한국 문화를 대표하느냐, 그건 대중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비판적인 분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나 한국의 고급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구글 아트 프로젝트인데, 대기업인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문화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무슨 MOU냐면 우리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는 소속기관,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민속박물관이 갖고 있는 유물이나 미술품을 여기에 탑재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드라마나 K-팝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한국의 다른 문화, 전통 미술이라든지 또 현대 미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제 좋은 조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수 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영역되고 32개 국가에 판권이 팔렸고, 지금 아마
아마존닷컴에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소설이 지금 번역이 되고 여러 나라 말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에서 K-팝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여러 분야로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나라 외국어를 배우는 그 나라 외국어에 대한 책을 이제 관심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뽀로로가 프랑스에서 방영이 됐는데 어린이 프로그램 캐릭터 상품 40%의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뽀로로가 그래서 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 50대 중년 연령에서 남성, 10대, 20대의 젊은이들에서 이제는 더 하려고 한국의 문화상품이 관심을 갖게 된다. 그걸 잘하는 애들은 결국 이 뽀로로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유럽에 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노스냐 코리아에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느냐, 요즘은 뽀로로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인정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그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이미지도 달라지고, 또 하나는 이 10대 한국에서 제작된 문화 상품 캐릭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얘네들은 분명히 K-팝도 좋아할 거고 한국 드라마도 이제 좋아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대한 교육 관심이 높아졌다. 세종학당 보시면 알겠지만 LA에 한국에는 몇 사람 없습니까? 다 외국 사람. 아까도 모스크바 얘기했지만 모스크바에 작년에 올해 한국어 배우는 사람 500명을 뽑았는데 1,300명 중에 1,300명이 맞아 지금 어쩔 수 없이 방을 쪼개가지고 7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는 지금 한국어 학원이 10개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결국 한국 문화 전반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시작했지만 K-팝, 그 다음에 이제는 전통 문화예술이건 순수 문화예술이건 또는 애니메이션 또는 게임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 문화를 그래서 우리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K-팝에서 K-컬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류에 가장 덕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광입니다. 한류로.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로켓 장면, 예를 들면 남성 겨울연구 같은 거, 또는 주몽 그런 촬영, 또 그 한류 팬이 한류 스타가 팬 클럽, 그런 팬 미팅, 그런 공연, 또는 그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화장품. 그래서 한국의 관광객이 지금 아주 급속하게 이제 늘고 있는데, 작년에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 그 전에는 880만, 그 전에는 780만, 묘하게도 그 전에는 또 680만, 100만 명씩.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온 관광객 숫자를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 숫자로 추월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추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면적도 우리나라의 서너 배가 되고 인구도 많고 또 관광 자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관광객이 더 많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류다. 그래서 한류는 단순히 드라마나 K-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은 나라, 선망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년에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의 숫자.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 하면 작년에 11월 11일 무역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83.1%가 그렇다. 66.9%는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로 판매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66.9%. 저거는 이미지고 이것은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것은
단순히 드라마와 K-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미지, 우리나라의 브랜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류 상품이 100불이 팔리면 우리 제조 상품이 412불이 팔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나왔고요. 국가 브랜드가 우리가 26위에서 23위, 22위, 18위, 15위까지 가고 있는데 이 3단계씩 올라간 이유도 사실 한류였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들은 말인데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의 판매를 능가했다고, 추월했다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가? 물어봤더니 드라마 덕분이다. 왜? 생각해보세요. 드라마 대장금이 85%, 주봉이 86%, 그리고 그 뒤에 현대자동차 광고가 나와.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 일제를 살 것인가, 한국제를 살 것인가 할때 과거 같으면 일제를 샀겠지만 지금은 한국제를 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류의 상덕을 보는 것은 기업이라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한류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또 조사를 해보면 한류가 잘못하면 4, 5년밖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도 설명 조사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4, 5년밖에 못 갈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한류라기보다는 K-팝에 대한 것입니다. K-팝을 한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K-팝이 지금 이제 호스트세가 이제 상당히 이제 한정되고 또 너무 상업적이고 하니까 4, 5년 되면은 이제 식상하지 않겠는가. 마치 J-팝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옛날 홍콩 영화도 이렇게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K-팝도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K-팝에서 K-컬처로 드라마도 97년에 이렇게 95년대 중반부터 해서 올라가다가 2004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받쳐준 게 K-팝. 따라서 우리는 다른 거가 이걸 또 이끌어가는 다변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가장 제일 잘 되리라고 보고 역점을 둬야 되고 한식. 한식이 이걸 이제 다시 한류를 이끌어가는, 물론 한식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걸 하지만 주력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스시,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는지, 비빔밥이든 김치든 불고기든 신선든 하여튼 한식이 앞으로 아마 한류를 또 이끌어가는. 그리고 한식 식당이라는 건 좋은 게, 한식 식당은 하나의 한국 문화의 한류 포스트가 돼서 거기에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한국 문화 전반적인 걸 접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옷도 한복을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복은 그것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러 분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 분야로 이끌어가는데 무조건 다 그러면 알아서 하면 되냐? 뭔가 선택할 절충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벚꽃 창신입니다. 창신이라는 것은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옛 것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옛 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세계인의 구매에 맞게 하는. 왜냐하면 첫째,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지금 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사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통 사극은 아니고 퓨전 사극. 대장금도 그렇고 요즘 나온 프리기품 나온도 그렇고 해를 품는다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접하지 않는 어떤 유니크함, 그러면서도 지금도 보편성을 느낄 수 있는 K-팝도 사실 따져보면 어떤 분들은 K-팝을 서양 거지 우리 것도 아니고 대중문화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K-팝을 잘 들여다보면 한국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조선시대 소년시대고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우리나라는 집단 가수를, 그 전에 서양의 노래는 레이디 가가도 왔지만 가수는 한 사람 있고
뒤에서 춤추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밴댄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래와 춤을 같이 집단적으로 하는 게 원래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건 뭐 강강술래라든지 농악이라든지 궁중묘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의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J-POP 들까지 마찬가지인데요. J-POP과 K-POP을 딱 비교해보면 하나가 큰 차이가 납니다. J-POP보다 K-POP이 훨씬 다이나믹한데 다이나믹한 이유는 J-POP은 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K-POP 스타들은 공연하면 꼭 뛰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도 다 뛰는데 아주 매력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명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첫째 단계를 떠나서 K-POP은 여러 명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젊은 애들을 모아놓고 맨날 지켜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적 교육 시스템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이 K-POP 스타들이 부르는 가사의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한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의성어가 많습니다. 딩기딩기 당기딩기 뭐 이런 이런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가사.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를 보면은 드라마와 우리 K-팝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내듯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걸 너무 강조하면 식상한다든지 너무 이쪽으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인에 맞게 국내에 맞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편성을 추구하는 뭐 예를 들면 베르사체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의 메두사 설화에서 본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고구려 이건 고구려 시대 소녀시대인데요.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이런 것들을 우아하고 품위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이것은 복고에 해당합니다. 복고에 참신은 아니고 계속 입고 다닐 수는 없죠. 생활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인물을 가지고 이런 패션을 주도할 수도 있고 K-패션 또 한글 디자인이 아니고 브리티시 스퀘어스인데 이거 보면 한글 디자인은 안 쓰는데 이 신호남 향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의 조형미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죠. 뭐 김연아 선수도 한글 이건 한글 로봇입니다. 우리가 한글 교육용어로 쓸 건데 자음과 모음이 합치면 소리가 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청덕군의 달빛갱이라든지 안압지의 야경이라든지 우리는 국보를 낮에만 보여줬는데 우리나라의 국보는 밤이 훨씬 멋있고 세계의 어느 국보에서도 이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한일 콘텐츠 스쿨 수출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연 평균 성장률이 25.1%. 그러나 이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드라마 K-팝에 관심을 갖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 상품을 구매하고 한국 방문을 하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와 순수 문화예술을 그다음에 문복학 거기에 대해서 K-팝 뭐 한식 세계와 무슨 페어가 있으면서 같이 하는 패션을 같이 하는 이런 문복학적인 쇼케이스와 뮤직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이런 문복하고 그걸 잘 앞으로 해나가고 K-팝도 어찌됐건 지금 그 소녀시대가 원더걸스 이런 그룹들은 몇 년씩 훈련을 하고 맞춤형 인재를 항상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숙성된 게 아니라 1, 2년 만에 나온 속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건 뭐 K-팝 스타를 그룹을 예를 들은 겁니다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는 세계 콩쿠르에서 1, 2, 3위 뭐 한해동 출신들이 나오는데 이게 20년 동안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왔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과 같이 조금 이제 수지막할 때 K-팝이 다른 또 문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다음에 소설, 또 아동도서 뭐 이런
또 우리 전통 미술, 도자기부터 해서 현대적인 뮤지컬, 창극, 뭐 이런 전통과 현대를 잘 융화하면서 세계인에 맞는 여러 분야의 것을 함께 갈 때 한류가 그냥 드라마나 K-팝에서 대중문화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한류 로드가 상당히 오래가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보여드린 이 작품이 조각보인데요. 이 조각보라는 것은 조각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도자기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의 그 이름 모를 할머니나 아주머니, 어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원래는 짜투리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짜투리를 막 엮어서 하나의 조화된 아름다운 작품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저는 대표적인 경우가 종교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에는 시베리아에서 들어온 샤머니즘, 시베리아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샤머니즘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고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인도에는 유적만 남아있고 중국에는 불교가 좀 살아있습니다. 유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제사를 제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도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신도도 많고 성당이 아주 건실하게 신도님, 수녀님들이 버티고 있고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개척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들을 다 잘 남겨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막시즘도 우리나라에만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다 이렇게 공존하고 상당히 다양한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굉장히 우리 거를 한국적인 거라고 할 때 너무 한국은 전통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한국적인 거는 이미 굉장히 다양성과 보편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류로드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기본으로 해서 K-팝도 그렇습니다만 서양에서 온 거죠. 근데 거기 한국적인 것을 집어넣어서 보편화시킨 거와 마찬가지로 영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발전하려고 보는데 그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쌍방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 한류로드가 우리 것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쪽도 같이 와야 된다. 여태까지 잘 그래 왔듯이 그래서 특히 우리가 다문화가 좀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요. 문화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스웨덴 국왕부부가 여기 한국에 와 계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셨는데 이분이 오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분의 조부가 1920년대에 신혼여행을 아시아에 왔다가 우리나라 경주에 왔다가 원래 고고학자 때고 해서 무덤을 발굴했어요. 그게 봉황이 나왔다고 해서 스웨덴의 서홍청이라고 그걸 알고 그 이후에 계속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동아시 스웨덴에 있는 동아시아 박물관이 개관했는데 거기 한국시대 개관에 국왕 부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한국시 개관해도 장관이 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반장 정도가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그래서 거기서 자기 그 조부가 발굴했던 그 유물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과 교류할 때 문화로 교류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또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적이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아는 것만큼 또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떤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라는 정말 우리 것을 어떻게 알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화나 한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지금까지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해주신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네. 시간을 관계서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곡순당 연구소의 신윤철 소장님의 한국예술 곡순당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곡순당 연구소장 신윤철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내용 중에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전에 제가 장관님 자료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표절이라고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예술 곡순당의 세계화 전략. 근데 곡순당만의 세계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전통주의 세계화 전략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전통주의 현재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전통 전체 주류 시장은 현재 한 8조 6천원 정도 중고가 기준 소비자가는 한 26조 원 정도 되는데 한 8조 6천원 중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한 8% 정도, 한 7천원 정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매년 최근 10년 동안 전통주 업체가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현재 한 1,500여 업체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90% 이상이 매출이 10억 정도가 미만이 되는 굉장히 영세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도 미흡품이 단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R&D라든지 품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통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술시장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 저희 전통주 문화가 사실은 우리 술 문화가 가양주 문화였거든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가지고.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술을 집에서 있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양주 문화가 소실되면서 우리 전통주에 대한 어떤 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도 식량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양국 정책이 들어가는데 쌀로 술을 못 믿게 합니다. 1965년부터. 그런데 우리 술이 쌀을 근간으로 해서 술이 만들어졌던 그거 발전이 됐는데 쌀로 술을 못 믿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술 문화가 이제 소실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고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이 풀렸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은 굉장히 암담합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현실을 믿고 세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수 시장이 현재 한 8% 정도 되는데 한 적어도 15% 정도는 돼야 세계화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 강화가 가장 이제 첫걸음이고 무엇보다도 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술에 대해서는 마시고 취하는 정도, 알코올을 섭취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술을 즐긴다, 술이 하나의 음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한국만의 독특하고 보편성 있는 문화의 이제 예술로서의 술의 어떤 개념, 새로운 개념을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K-팝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는데 저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K-팝이 굉장히 세계화가 많이 됐죠. 세계화됐고 그 세계화된 이유 중에는 이런 아리따운 비주얼과 실력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된 그런 실력들, 집단 근무, 장관님께서 집단 근무를 설명하실 때 이게 우리 고용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강남소를 해서 기부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K-팝의 성공 요인을 보면 한국만의 독특한 이런 특징들이 많습니다. 요약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문화를 녹여내는 굉장히 철저한 현지화 전략 K-팝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었죠. 두 번째는 세계적 수준으로 준비된 스타들이고 아까 장관님께서 교육적인 우리의 교육 문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획사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자질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어쨌든 굉장히 준비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문화라는 것은 국력에 어떤 상응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도 위상이 강화됐기 때문에 많이 아시아 대중문화도 굉장히 시장이 성장했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시장 자체의 기반이 커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만의 어떤 독특하고 상품성 있는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많다는 거. 물론 이제
만들어진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런 5가지가 K-팝의 성공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전통주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도 이 5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철저한 현지화 전략, 그리고 세계적 수준으로 품질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우리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전통주에서 독특한 코드를 찾아서 글로벌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K-팝에서 한번 성공 요인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국sun당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전통주업계가 다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벚꽃 창신도 아까 장관님께서 쓰셨는데 사실 벚꽃 창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전략을 할 때 저희가 전통주를 과거 전통주를 그대로 복원하면 말 그대로 벚꽃에 그치는 거죠. 그러면 현대인 입맛에 맞지도 않고 글로벌화 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신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창신이 로컬리제이션과 글로벌리제이션하고 저는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전 세계 한 42개국에 지금 막걸리를 수출하고 있고 저희 백세주도 수출하고 있는데, 이 수출할 때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드시는 국sun당 막걸리가 전 세계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막걸리를 굉장히 달게 먹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나가는 레시피들은 다르겠죠. 그리고 동남아권 한국보다 기후가 아열대지만 좀 더 덥거나 이런 데는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탄산을 좀 더 올립니다. 그리고 고용분 양을 적게 하고, 그래서 각각의 현지에 맞게끔 철저하게 로컬리제이션을 한다. 백세주도 전 세계 한 51개 이상 수출되고 있는데 백세주도 나라마다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사전에 현지에 가서 현지의 입맛을 조사한 다음에 그게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한 50개 나라마다 다 맞추면 아니지만 적어도 한 10개 정도 레시피가 나라별로 이제 그룹핑해서 다르게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우리 기술이 글로벌화 되는데 또 국sun당이 제품을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K-팝 스타들의 수준 높은 그런 수준 높은 게 그런 세계화의 큰 디딤돌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전통주도 품질을 고급화시켜야 된다고. 사실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통주 품질이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서 이미 글로벌화된 와인이라든지 사케라든지 이런 건 이미 등급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신뢰하면서 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국가 제도적으로 아직 그런 등급제는 되어 있지 않죠. 품질 인증제도 아마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품질 인증제 강화를 통해서 품질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키지가 고급화돼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막걸리 패키지는 다들 페트병이 되어있죠. 그래서 저희는 옛날부터 페트병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몰랐는데, 외국에 수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외국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세제냐 뭐 이런 거 맞냐, 먹어도 되냐. 그래서 또 세제병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패키지도 고급화돼야 되고, 이 패키지가 고급화돼야 되는 데는 당연히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도 따라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주류는 종가세, 즉 가격의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의 세금을 매기다 보면 패키지가 현재 페트로 되어 있는 걸 고급 유리병으로 바꾸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죠. 원가가 올라가면 그 원가의 세금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고급 무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세금이 붙게 되고 가격에다가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량세, 즉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세금이 붙습니다. 5%, 알코올이 5%면 5%에 맞는 세금, 10%면 10%에 맞는 세금.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붙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알코올을 좀 더 덜 소비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건강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지키는데, 저희는 뭐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가격에다 붙이다 보니까 제품이 고급화되는데 어떤 제한들이 지금 많이 제도적으로 있는 부분. 근데 이게 어쨌든 소주 업체가 많은 데서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다 있죠. 하이네켄이라든지 기네스라든지 마오타이, 로만, 콤피 이런 각 나라별로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들이 있는데, 우리 술은 대표 브랜드가 없습니다. 딴 데 가면은 뭐 차미술 이런 건 대표 브랜드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라고 얘기하기는 가격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제품이나 이런 게 사실은 그런 희석식 소주들은 대중적인 술이긴 하지만 대표할 수 있는 술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통주가 대표 브랜드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인들이 즐기려면 입맛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사람들에 맞는 제품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획일적인
막걸리도 그렇고 뭐 약주를 그렇고 그래서 제품 다양화도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그 와인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가지고 제 성황사는 프렌치 패러독스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저는 스토리를 가지고 완전히 글로벌화가 됐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는 뭐 와인 안에 라즈베라토르라는 성분이 있는데 뭐 그게 항암 효과가 있고 되게 좋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즈베라토르 와인이 발견됐다는 게 92년도에 발견됐고 97년도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게 발견되고 그 이후로 논문이 기하급 수준을 늘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와인이 진짜 몸에 좋은 술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글로벌했죠.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반에 와인이 들어올 때도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술도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패러독스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따르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있죠, 저희가. 그리고 웰빙, 당연히 웰빙 식품이고 그다음에 건강지향적인 그런 술들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도 뭐 구성단이 큰 술로서는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기업 자체가 어떤 연구를 다 했어요. 보니까 항암, 알코올성 위염에 대한 효과들이 이제 검증이 됐었고, 이건 암 전이에 대한 효과인데, 암 전이에 대한 예방 효과, 다이어트 지질에 대한 효과, 통풍에 대한 맥주를 많이 먹게 되면 통풍이 걸립니다. 원인 그 과학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데, 통풍에 대한 효과도 맥주에 비해서 10배 이상 예방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항암 효과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저희가 다 밝혀서 논문으로 이렇게 많이. 프렌치 패러독스가 소개했듯이 저희는 지금 한 20년 지났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술이 와인에 못지않게 건강주라는 것들이 알려진다면 충분히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거리의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샤또 무통 로치를 좋아하시는 분 많은 곳은 굉장히 비싼데 보통 다 이게 종이 라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색이 최고의 빈티지라고 하는 2000년도 빈티지는 종이가 아니고 병에다 직접 이렇게 양각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양 모양이 또 샤토모토 로칠드의 있고 문양입니다. 그래서 저런 게 굉장히 고가에 또 팔리고 있죠. 이거는 샤토모토 로칠드가 아트 라벨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 아트 라벨의 시초입니다. 1945년도. 그래서 저 빈티지는 한 4억 5천만 원에 팔린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죠. 피카소가 그린 라벨이 그림을 거꾸로 그리는 화가가 또 그립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10대 어린애 여아의 누드 사진을 그렸어요. 93년도 20대. 이렇게 미국이 좀 보수적이라서 근데 미국이 사실 보수적은 아닌데 또 이럴 때는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수입 금지를 시켰어요. 수입 금지를 시키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저 그림을 삭제하고 여백으로 하얗게 해서 그냥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저 그림이 있는 술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 현지로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저 그림이 없는 여백만 있는 그 술을 구하기 위해서 또 미국으로 가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집가들한테는 저 93년도 빈티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오타이 같은 술은 지금은 세계 명주로 꼽히고 있죠. 근데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15년도 파나마에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가 열려 금상을 받은 이후로 굉장히 유명하게 됐는데 그 받게 된 게 그때만 해도 마오타이는 전혀 유명한 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앉아 계실 때 또 아무도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래서 마오타이 관계자가 그 자리에서 이걸 병을 깨버립니다. 깨니까 바닥에 병이 깨지면서 나오는 향이 굉장히 향이 강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가 병이 깨지면서 터지는 향을 보고 도대체 무슨 술이냐. 그래서 마오타이에 대해서 그 해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그런 또 하나의 스토리들이 마오타이가 유명하게 된 게 아닐까. 특히 더 유명하게 된 거는 마오쩌둥하고 닉슨의 그 대담 때 역사적인 회담이 있었죠. 1972년도에 그 중국에서 이제 회담을 할 때 저때 건배주로 사용했던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방은 중국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물이 하나 발견돼서 공사하는 거예요. 이 우물이 무슨 물이냐고 알고 봤더니 거기가 600년 전에 양조장 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다시 양조장을 짓고 설계도를 구해가지고 양조장을 짓고 그 우물물로 술을 빚은 게 저 수정방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정방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 따지면 역사는 12년인데 수정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00년 된 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12년 됐죠. 근데 그런 스토리가 묻혀가지고 수정방이 지금 중국 내에서도 3대 연주로 사실 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18홀을 60타이 내로 되겠다는
네, 그러면 우리 술은 저런 스토리가 없느냐? 당연히 있죠. 한산 소옥수라고 옛날에 우리 선비 조선시대 때 선비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에 한산에 들렀다가 이제 소옥수를 보게 되는데 한 잔만 먹겠다고 하는 게 넌 너무 맛이 좋으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다 밤을 샜죠. 그래서 아침에 과거 보러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근은근 기어가서 안전뱅이 소리를 당연히 과거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애석하지만 안타까운 재미도 있는 그런 스토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세주 이야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요 그림이 이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선비가 길을 가고 있다가 보니까 젊은 청년이 노인을 때리고 있어요. 해초리로. 그 선비가 묻죠. 왜 당신은 그 노인들을 그리 때리느냐 했더니 청년이 이야기하기로 이 사람은 얘는 내가 80이 됐을 때 봤던 아이인데 내가 그 술을 먹으라 했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늙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그 술이 뭐냐 했더니 그 술은 바로 무기백세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지봉유술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모티브를 따서 백세주라는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세주가 나올 때 이 백세주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백세주라는 단일 브랜드로 1,800원까지 저희가 올라갔죠. 물론 지금은 한 매출이 3분의 1통 났었는데 술 단일 브랜드 하나로 1,800원 가는 게는 뭐 소주, 맥주를 제외하고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기회를 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술이란 이런 스토리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그게 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500년 전의 술, 1000년 전의 술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절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절개를 나타내는 그런 소나무 가지로 이화주는 고려시대 때 왕족들이 먹던 그런 막걸리입니다. 근데 이화주가 논 한 팽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진 쌀을 가지고 딱 한 병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넘치게 됩니다. 보통은 논 한 팽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빚으면 18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이거는 이제 한 병이 빚으니까 굉장히 쌀이 농축돼. 그래서 굉장히 고가고 왕족들이 즐기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간에 끊겼어요. 왜 끊겼는지 봤더니 너무 비싸니까. 옛날에는 쌀도 귀한 데다가 그 귀한 쌀 가지고 한 명밖에 못 만드니까 이제 왕족들 중심으로 오고 그 대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문헌을 통해서 저희가 복원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흥미롭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언론도 타고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한 병에 8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향 마시면 너무 맛이 좋아서 향기로워서 삼키기가 애석하다라는 이름의 석탄향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500년 전에 1000년 전의 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스토리를 제가 만든 건 아니죠. 원래 내려오던 스토리를 되살려서 술에다가 입혀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확산이 됐을 때 우리 술이 세계로 나가면 세계화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비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막걸리입니다. 매출액이 한 2,500억 가까이 되는 막걸리인데 이 라벨이죠. 그 라벨만 제가 옮겼는데 이 라벨만 가지고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 막걸리가 딴 지방에 안 팔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라벨만 보고 이제 이 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라벨에는 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이 맛도 예측할 수 없고 이걸 따서 먹어봐야 이 맛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스펙은 있어요. 알코올은 몇 프로고 뭐 쌀이 얼마 들었다 이런 건 있는데 그 외에 자세한 정보는 없는 거죠. 포천에 우리나라의 막걸리 고장이라고 하는 포천인데 포천 막걸리에도 보면 특별한 그 술에 대한 정보는 기본 법적인 가장 최소한 정보만 있지 그 제품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와인을 보시면은 그 포도가 수확된 연도, 빈티지부터 시작해서 생산자명, 그다음 생산된 지역, 그다음에 제품의 스펙,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병입이 됐는지, 그리고 이 와인의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신세계 와인 같은 경우는 품종도 들어있죠. 구세계 와인은 지역을 보면 품종을 예측할 수가 있고, 신세계 와인 같은 경우는 품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까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맛을 예측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 예만 보더라도 일본 사케 같은 경우는 관능적인 묘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맛이. 자기가 단맛을 좋아하는지 신맛을 좋아하는지 강한 맛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맛을 테이스팅 라벨에 들어있어서 라벨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골라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맛을 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그래서 굳이 내가 모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따서 먹어보고 내 게 아니네 이렇게 모험을 할 필요 없이 라벨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위협한데
저희는 이제 미약하지만 시작했던 부분들이 맛에 대해서, 막걸리에는 맛에 대해서 표시를, 막걸리의 가장 관능적인 특징은 진하기죠. 농담. 그래서 농담을 표시를 하기 시작했고, 술에서 최초로 영양 성분을 표시를 하기 시작했고, 품질 인증을 대한민국 1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술의 어떤 등급을 나름대로 표시를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그런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인포메이션 체계는 전 막걸리의 적용이 다 돼야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보는데, 국순당만 이렇게 하면 국순당이 진하다고 하는 게 중간인데, 뭐 서울 막걸리는 뭐 안 진한데도 진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혼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신뢰상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 단계지만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아까 장관님께서도 한식을 말씀하시는데, 술도 한식의 일종이죠. 술도 한식의 일종입니다. 술도 술을 하나만 가지고 수출하면 절대 팔리지가 않아요. 술을 맨일에 먹지는 않지 않습니다. 음식하고 같이 먹는데, 우리 음식하고 같이 하나의 식문화 형태로 소개되지 않으면 생명력은 절대적으로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와인이 우리나라 올 때 와인 하나만 오지는 않았거든요. 식문화가 같이 왔습니다. 프랑스의 식문화, 이탈리아의 식문화, 그런 스테이크하고 같이 먹는 이런 것들이 같이 와서 와인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와인이 병만, 술만 하나 와가지고 와인을 뭐 김치찌개하고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김치찌개하고 먹든지 두부김치하고 와인을 먹었더라면 오늘 와인이 확산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문화와 함께 오고, 화이트 와인 같으면 고리라든지 해산물 정도로 또 이게 지금 서울에 가면은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가면 사케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케가 유행하는데, 사케는 사케가 유행하는 게 아니죠. 사케가 유행하는 이자카야가 같이 있습니다. 이자카야에서 사케가 유행하는 거고, 일본 저는 고급 일식집에서 또 사케하고 궁합성을 맞춰가지고 기키사케시라는 와인만 소믈리에죠. 술 안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키사케시가 이 사케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음식하고 맞춰줘주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하고 궁합이 됐을 때 하나의 문화로서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보드카도 히비아하고 이렇게 그런 거고, 서테론 구아그라고 있죠. 그럼 우리의 뉴스가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 생각하시면 다 MT가 있거나 아니면 직장인들도 워크숍 갔을 때 가끔씩은, 저희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막걸리들이 돌아다니죠. 근데 어쨌든 우리 술 문화는 현실이 그럴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술 문화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고 음식의 맛을 돋궈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먹고 취하는, 알코올에 의해서 취하는 정도, 견해가 마비되는 그 느낌을 즐기려고 지금 마시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습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런 희석식 소주로 어울리는 안주류들은 굉장히 자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왜곡된 음식 문화인데, 어쨌든 한식을 하고 같이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우리 한식이죠. 근데 우리 술 문화에는 술 문화를 식문화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반주가 있고, 한 가지는 주안상 문화가 있습니다. 반주라는 것은 음식의 술 맛을 돋아주는, 그러니까 음식이 메인이 되고 술이 보조가 됐을 때 그게 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돋아주는 역할을 술이 하는 거예요. 주안상은 술이 메인입니다. 술이 메인이고, 주안상은 안주를 같이 하죠. 안주라는 말은 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술을 편안하게. 그래서 술이 메인일 때 술을 편안하게 해서 돋아주는 옆에 마이너한 음식들이 있는 걸 주안상이라고 해요. 그 술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술 문화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식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는 이런 음식들하고 술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주안상 세트죠. 술이 주인공이고 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안주들, 가벼운 안주들이 주안상. 근데 이런 반주 문화가 됐거나 주안상 문화가 됐거나 이런 식의 식문화가 우리 한식과 함께 세계화됐을 때 진정으로 우리 전통주가 빛을 발하듯이 막걸리나 백세주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전통주가 안동소주나 이게 술만 가지고는 절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세주 마을 미술상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지금 일본이나 중국에 현지에 지금 설립을 하려고 있는데, 이런 우리 술과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희 국순당이 한시와 같이 가게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술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확대돼야 되고,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고, 품질 향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코리안 배역사 같은 우리 수리고수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툴이 필요하고 이야기거리의 소재를 바이블, 어떤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재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한식 세계화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우리 술이 글로벌화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강의를 시작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는 미국 파스리스 디자인 스쿨 디자인 연구학과 예린조 교수님의 디자인을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 전략에 대해서 주제 발표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파슨스에 있는 에린조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일주일 됐는데 계속 와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의만 계속 하다가 오늘 이렇게 좀 밝은 소재로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 제목은 Fostering Positive Contributions via Design Sensitivity and Authenticity"인데요.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서 섞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 마켓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이제 나라 간의 트레이드 베리어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디벨롭하면서 이런 로컬라이즈드 이코노미랑 소사이티가 점점 인티그레이트 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은요, 마켓한테 많은 opportunity하고 챌린지를 프레젠트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노트를 하기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상품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 그 소비자의 태도는 이런 국제 경영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력을 한 사람한테도 많은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그 소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컨트리 이미지예요. 컨트리 이미지는 한마디로 편견입니다. 이거는 oversimplified stereotype인데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퀄리티 어세스먼트가 달라지듯이 컨트리 이미지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질과 그리고 성능에 대한 그 소비자의 어세스먼트를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런 컨트리 이미지가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value perception을 영향을 미치면요. 그거를 country of origin effect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value perception을 쉽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페어한가, 내가 이만큼을 페이하는데 내가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정정한가에 대한 컨슈머 퍼셉션이에요. 이 value perception은 그 상태이기도 하지만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는 여러 가지 큐를 컨슈머가 이용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큐 중에 intrinsic 큐는 그 프로덕트의 그 피지컬한 그런 에스펙트에 relat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나 다든가, 디자인이 어떻다든가, 색깔이 어떻다든가, 무게가 어떻다든가, 몇 메가바이트라든가 이런 것이 intrinsic 큐가 되고요. extrinsic 큐는 이렇게 피지컬한 거랑 연결 안 되지만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brand name, reputation, warranty, 그 다음 advertising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country of origin effect는 extrinsic 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extrinsic 큐, 특히 country of origin은 그 surrogate 큐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쉽게 분간, verify 될 수 있는 큐를 가지고 intangible하게 잘 알 수 없는 그런 퀄리티를 어세스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country of origin, 어디서 만들어졌지가 많은 그 verify 되지 못한 힘든 퀄리티를 indicate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짝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예쁜 블랙 드레스 보이시죠?
여러분이 이제 스페셜 오케이전이 한 2주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블랙 드레스를 사고 싶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와이프나 여자친구께서 이거 찾고 있는데 이거 딱 봤더니 이게 내가 찾고 있던 거야.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여러분 얼마 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냥 달러 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속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200불? 500불? 빼야하게 생각하세요. 멜리폴 세저는 정말 what is fair? 1000불? 1500불? 저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옷이고 무슨 브랜드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윌링 투 페이 하려는 거는 1000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가격이 제가 이거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그러면은 변합니까? 이거 미국에서 만들었어. 변합니까? 이쁘긴 한데 made in China. Even worse, made in India. 이런 심플한 example illustrate 하듯이 country of origin은요, 이 consumer value perception을 애들한테 enhance 할 수도 있고 decrease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ountry of origin이 정말 performance superiority의 그 큐를 주면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If you got it, flaunt it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플런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요, country of origin이랑 가장 relate한 게 뭐냐면요, language예요. 그래서 made in France가 represent한 그 이미지가 가장 잘 reflect가 되는 게 French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2006년 volkswagen이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미국 시장을 향해서 만들어낸 차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신문에, 미국 매거진에 나가는데 여기 전부 다 뭐가 보입니까? 다 German. 여기서 왜? 여기 country of origin effect가 뭐가 들어가냐면요, German engineering이에요. 그래서 미국 컨슈머 이거 봤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German engineer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카놀라라는 그 술의 마케팅인데요, 굉장히 석세스풀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습니다. 2011년 지금 이게 멕시코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랭귀지가 다 스페니쉬예요. 그리고 뭐 country of origin effect 보면 프랑스를 뭐 내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런 country of origin effect는요, 상품이 이모션하거나 아니면 aspiration한 거에 특히 워킹 잘합니다. 그래서 향수나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아무 말도 안 나오지만 아이패드 타워가 나오고 조금 이따 들어가는 개성품이 나오고요.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인데 아무런 랭귀지도 없지만 모든 인포메이션 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기 미국 시장을 향한 커머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전 세계의 90%의 나라는 포지티브한 country of origin effect가 없습니다. 프랑스, 런던, 유러피안 아주 선진국에서는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나. 이분 미국에서도요, 어떤 프로덕트 캐테고리 안에서는 포지티브한 country of origin effect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If you don't have it, fake it.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피스타치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하겐다즈. 벨진? 지금 이게 이렇게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사이언티픽한 어세스먼트인데요. 이 하겐다즈라는 게 링구이스틱 어원이 스칸디나비안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 브롱스, 뉴욕에서 만들어져요. 1961년에 이걸 만든 파운더가 스칸디네비안 그 헤리티지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브롱스에서 그냥 한 100년 살던 패밀리가 만든 겁니다. 왜? 여러분 알겠죠? 말씀 안 드려도. 그 다음에 요것도요, 타코벨.
굉장히 석세스풀한 애드버타이즈먼트였습니다. 강아지가 나와서 요기에로 타코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어디 거? 타코벨 1929년에 만들어진 거. 지금은 영스 브랜드의 subsidiary입니다. 요거요. 트레서메이 샴푸인데요. 보시다시피 트레서메이 프렌치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한 발 더 나가서요. 애드버타이즈먼트에 죄송합니다만 트레서메이 룰랄라 이렇게 나가는 그 캔치송까지 들어갔는데 여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이것도 어디서 만들어지냐? 미국에서, 미주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건 더 그래요. 이제 이게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주시 크추 이름은 프렌치지만 여기 들어보고 보면 니발라 주시 이것도 뭐 바르셀로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리스 클레어문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프로치가 왜 들어가냐면요. 이 컨트리 오리진 이펙트는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컨슈머 퍼셉션이라는 게 워낙 바뀌기가 힘들지만 특히 컨트리 오리진 이펙트가 바뀌기가 힘든 게 뭐냐면 컨트리 오리진을 이렇게 빌드하는 팩트들이 바뀌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political stability라든가 economic status라든가 technological advancement라든가 human rights, 또 national traits 이런 거는요. 몇 배나 몇천 년이 지나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히스토리라든가 헤리티지라든가. 그래서 아무리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변했어, 우리 잘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요것 중에서요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변했어, 좋았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프로모트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영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에트닉 아이덴티티라든가 에트닉 헤리티지를 디자인을 통해서 프로모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히 이 그 디자인 that incorporates symbols of ethnic values, beliefs and social norm 이런 걸 하는 거를 ethnic inspired design approach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워킹하느냐면요. 지금 미국이 너무나 다이버스 되고 있습니다. ethnic composition이 한 50년에는요. 화이트가 마이너리티로 내려가요. 50% 밑으로 됩니다. 점점점 diverse ethnic background를 가진 컨슈머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게 마켓이 무지무지 커져요. 제가 리센트한 마켓 사이즈를 갖고 왔는데 이게 거의 $1 trillion 여러분 제가 $1 trillion 그러면 감이 오십니까? 저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 trillion 얼마나 많이 돈인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1 trillion 제로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 단위 숫자 나가죠. 미국 단위는 12개 들어있습니다. 12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불 옆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얇은지 아시죠? 1불을 여기 땅바닥부터 세워가지고 $1 trillion 올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1불 얇은 거 이만큼 해야지 얼마 되는 거 1불을 $1 trillion 올라서 위로 계속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332m, 약 0.3km. 더 높이? 그럼 우리 그냥 쓰는 김에 많이 쓰면서 지구 한 바퀴? 지구 한 바퀴가 제가 이거 킬로미터를 잘 모르는데 8,000마일이에요. 1.6km가 1마일이거든요. 대충 한번 생각해보면 13,000km, 8,000마일, 정확하게 7,901마일이 지구 한 바퀴입니다. 그러면 다시 1불을 쌓아서 위로 올리면 $1 trillion 만들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지구 한 바퀴가 8,000마일. 그냥 한번 샤우리랑 해보세요. 지구 반 바퀴? 몇 바퀴인가요? 8,000마일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드네요. 하나 제가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1초에 1불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You're so lucky that you can spend a dollar per second. 1초에 1불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를 써야 1 trillion 달러를 쓸 것 같습니까? 몇 년을 써야? 1초에 1불. 500년? 1000년? 1000년이라고 그러시는데 32,000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밀리언씩, 하루에 10억씩 계속 써왔어도요, 예수가 태어난 날 그날부터 하루에 10억씩 써왔어도 아직 못 쓴 돈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거 에트니컬리 인스파이어드 디자인 큰 마켓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파지티브를 반응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 봤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한국 디자인을 좋아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이니까 일본 그 심볼을 좋아하고, 인디오에서 왔기 때문에, 어쨌기 때문에, 왜냐면 걔네들이 올 때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퍼밀리아하니까, 그리고 이걸 가짐으로써 이렇게 이모셔널 밸류도 있고, 엄마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나고 어디 나라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센스 오브 시큐리티도 생기를 가지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레벨 오브 어컬츄레이션이다. 얼마만큼 네가 어컬츄레이트 됐냐가 이 애티튜드를 디터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 에트닉 백그라운드하고 상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면요, 요즘에는 이 ethnically inspired 디자인이 어떻게 쓰이냐면 자기의 셀프를 인핸스하는 데 써요. 어떤 셀프? 나 가봤어. 나 미국 나가봤어. 나 컬처를 인조할 만큼 인텔리전트에 오픈 마인드 돼 있어. 그리고 나는 친구들도 다이버스하고 나는 다이버스된 세상에 사는 다이버스된 인간이야라는 거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기를 정말 높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레인 컬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신흥국가들이 잘 살기 시작했어요. 신흥국가들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흥국가의 마켓을, 자기네 도메스틱 마켓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좋은 디자이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아의 마니시 마홀트라, 이거 도메스틱 마켓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온 디자인들이에요. 굉장히 인디안스럽죠? 이 사람의 하이엔드 디자인, 그 이브닝 가운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중국에서도 나와요. 애니 타이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8년 애니 타이거 패션쇼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자인을 맡은 펜 다이너스티. 거기는 이브닝 컬렉션입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중국의 도메스틱 마켓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시작이 돼요. 이제 마켓이 크면서 이런 인트레스팅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럽이라든가 뉴욕의 탑 디자이너들이 인스피레이션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2008년부터 이런 독특한 어프로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포린 마켓에 그리고 에트닉 인스파이어된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에트로 2008 컬렉션이고 이건 에트로 210 컬렉션입니다. 차이니스 엘리먼트가 많죠. Another high brand. 요즘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그 관심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인트레스팅해요. 뭐냐면 이거는 게스의 2010년 그 스프링 컬렉션인데요. 게스는 코카콜라만큼이나 미국적인 브랜드예요. 그리고 지인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더 뭐 컬처럴이 들어갈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걸 인브레이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 셋 디자인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오늘 요즘에 아주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에트닉 아이덴티티가 메인스트림이랑 퓨즈가 됩니다. 이걸 사실 맨 처음 한 건 누구냐면요,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이 무라카미랑 같이, 무라카미는 슈퍼 플래시라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리더하고 있는 일본의 internationally recognized artist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일본 그 애니메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요 나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무라카미 백 잘 아시죠? 무라카미 백을 했을 때그 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 인타이어 빌딩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주 인트레스팅한 그 어프로치가 하나 있었어요. 네스프레소 아시죠? 네스프레소는 그 에스프레소를 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컨슈머 퍼셉션이 뭐냐면 이렇게 고급 커피를 캡슐해서 하는 거를 맨 처음에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이 이노베이션을 워크아웃부터 약간 5년 전에 개인이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역시 비영리 사단법이에요. non-profit organization이고, 지금 2012년에 저희는 사실 미디어와 대중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저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가파른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저희 조직은 풀타임 직원이 12명이고 그 12명의 이제 월급을 주기에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많지는 않지만 개인의 도네이션, 그리고 일부 기업의 도네이션, 그리고 저희 그 디자인 상품들 판매로 저희 재원을 보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니까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하러 제주도에 너무너무 많이 오십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얘기를 드려달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육지에서 그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 70여 군데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길의 화살표와 리본, 저희들의 표식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만 그려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그 고군분투하면서 좋은 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막 그러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브랜드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좋은 길을 만드는 원칙은 저기 보이듯이 저희의 그 모토는 안티 콘크리트, 그러니까 안티 콘크리트. 그래서 웬만하면 포장하지 않는 길. 그리고 지역민들이 저희가 길을 세워내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전에 걸어다녔던 길을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과 많이 그 길을 찾아다녀서 그 길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물론 저기 일하는 거 보이시죠? 친환경적인 공법, 최대한 그 기계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 사람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길, 오솔길 같은 길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제주도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회주들을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들 특히 지역분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주도 전도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 위쪽 우도 있는데 앞에 1번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리 조금만 남았죠? 그 고리는 올해 9월에 마지막 코스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코스는 25개, 그래서 총 거리로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410k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올레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올레는 제주도 사투리. 그런데 제주도의 독특한 지역 구조가 있어요. 초가집에서 여기 골목이 좀 있잖아요. 제주도 옛날 집들은 이렇게 작은 골목들이 다 있었어요. 담을 지어서. 근데 이 골목을 나오면 이제 비로소 동네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 길을 올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올레라는 그 제주도 사투리를 제주 올레라는 이름에 붙였고, 그래서 결국 이 제주 올레가 요즘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도보 여행의 길이라는 보통 명사처럼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영어로 말할 때는 뭐뭐뭐 트레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뭐뭐 올레 하면 대부분 걷는 길로 인식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올레 방문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가 표를 보시면 첫째 3,000명. 네. 그러다가 작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사실 100만 명까지 넘어서면서는 저희 조직에서는 이제 굉장히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에 우르르 갔을 때 그 길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저희는
가장 인기 있는 코스를 폐쇄하고 휴식 연재를 할까? 그럼 그 욕을 어떻게 다 얻어먹을까?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방문자 수가 많아서 행복하겠다고는 하시겠지만 또 다른 한편은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 오실 때 비행기 되게 많성 아니에요 요새? 저가항공도 많이 생겨서 6개 항공사들이 제주도로 거의 10분에 한 번씩 제가 보게 되는 비행기가 뜨는데 거의 모든 비행기가 평일에도 만성.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에 많은 제주도 관광객들이 타고 있는데 대부분은 요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트레킹 목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제주도가 길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제주도의 어떤 관광 트렌드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그 문화재 관광부에서 조사한 게 이제 올레를 걸으러 오는 올레꾼, 저희가 올레꾼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그분들이 1인당 지출하는 액수 저 정도, 그 다음에 보통 제주도를 관광하러 오시는 분의 액수도 사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올레가 그 어떤 관광 문화를 변화시켰는가, 예를 들자면 코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머무세요. 일주일 이상. 근데 한국에서는 일주일 이상 휴가밖에 없으니까 다시 또 옵니다. 갔다가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그리고 그룹으로 오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서 여행 오시고, 그 다음에 택시나 대중교통. 예전에는 주로, 지금도 물론 렌터카 관광이 많긴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마을 곳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전방에 들려서 물이라도 한 병 사 먹어야 되고, 마을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사 드시고, 이런 마을 공정 여행들. 그리고 일회성 관광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주도가 한 여름에만 성수기라고 했는데 지금 겨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그 중에 하나도 올레를 걸으시는 올레 하이커들이 겨울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지역의 작은 경제를 부활했다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서귀포에는 제주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름을 올레시장으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저 정도, 저희 올레 제주올레 6코스를 시장 안에 둘러보는 코스로 일부러 변경하면서 외지 사람들이 시장 안에 들어서 시장 물건도 사고 농산물도 사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코스를 만들었더니 이런 식의 변화. 근데 음식점, 그다음에 숙박업소, 버스 이용객 400%. 제가 처음에 4년 전에 제주에 처음 내려왔는데 이 교육 때문에 그때는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셔요. 여기 제주 분들이 조금 처음에 좀 투박하시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 제가 여쭤보면 귀 안 먹었다. 제주말로 자기 귀 안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 제주행 시내버스나 시내버스 타보시면 4개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주 6코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방송을 듣고 얼마나 울컥했는지요. 그리고 시내버스 터미널이 숫자로 택시 이용객 정말 늘어났고, 제가 가끔 택시를 타려고 해서 택시 아저씨가 제가 어디 사무실 가겠습니다 그러면 1,000원씩 깎아주십니다. 그리고 신종직업, 여러 가지 신종직업들이 사실 생겨났어요. 제주올레가 생긴 이후에. 이것은 요새 제주의 숙박 형태는 좀 게스트하우스라는 형태입니다. 옛날에는 일반 펜션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데 요즘은 모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다른 형태의 숙박시설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할머니 보이시죠? 이것은 저희 이제 제주도에도 혼자 사는 해녀 출신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집을 이제 방은 여러 개가 비어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서귀포시에서 커튼, 이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시고, 할망 숙소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올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고 예약을 하시고 전화 예약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인기 숙소를 구합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는 50생 할망이시죠. 그래서 어떤 할망 숙소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이 밀렸다 하고, 오는 사람들의 욕구는 뭐냐면 가장 지역의 최전선의 할머니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할머니가 차려진 시골밥 아침밥 하루 그런 식의 어떤 체험의 욕구를 만족시켰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의 이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화장실이나 쉼터 최대한 설치하는 건 자제하고 있고, 있는 것을 다시 이용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길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길의 유지, 보수, 정비가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저희들만으로는 사실 다 커버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관, 학교, 심지어 군 이런 데까지 도움을 받아서 길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이거는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 나무근을 만들기는 길에 이제 그림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그 큰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 갤러리,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무릉 외갓집이라는 것은 브랜드 이름이에요. 원래 이곳은 굉장히 산골 마을이었는데 저희 올레길이 지나가는 무릉리라는 저 아직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그 제주올레가 142 올레라는 캠페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회사와 한 작은 마을의 자매 결혼을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마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 무릉 외갓집은 서울에 있는 벤타코리아라는 국際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이곳에서 이 외갓집이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39만 9천 원을 내면 12번 자기 집으로 청정 무릉리의 농산물이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 온라인 쇼핑을 주게 되었고, 판매망도 서울에서 확대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주올레라는 그 트레일, 걷는 길에, 그렇다면 이제 길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표식들이나 눈에 보이는 디자인 상권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그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 화살표, 리본, 나무로 만들어진 이 화살표가 저희 길을 안내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제주도의 바다를 상징하고요.